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리츠증권에서 통신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계신 뭐 산업계나 학계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보다 이제 사업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 이제 저희 일이라는 게 기업의 이제 적정 가치를 산정해서 뭐 매수 혹은 매도 의견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교수님도 NTN 기반의 위성 사업자들한테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이 스타링크 역시도 왜 이 회사가 차세대 네트워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왜 대단한 기업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적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스타링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링크의 모회사인 그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2002년 5월에 설립된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2008년 9월에 첫 로켓 발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12월에는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그 향후에도 뭐 다양한 마일스톤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후년이죠. 2026년에는 화성으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고, 2030년에는 이제 사람을 화성으로 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2040년에 화성 이주 계획을 실현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사 서비스 부문과 이 저기도 위성 통신 사업인 스타링크고요. 그 외에 이제 나사와 협력을 해서 딥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심우주 사업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 부문은 산업의 이제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사체를 제작해서 발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 뭐 다양한 위성 고객들이 있는데 이 위성 고객들이 자기의 위성을 좀 궤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받고 대신 발사를 해주는 이러한 상업용 발사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나사나 미국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서 국제 우주 정거장의 보급품이나 인력 수송을 하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현재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인 팔콘 9과 팔콘 헤비, 그리고 이제 현재 테스트 중인 스타쉽 발사체고요. 발사 성과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작년 2023년에 스페이스X의 총 발사 횟수는 역대 최대인 98회를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누적 발사 횟수 400회를 달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까지 예정된 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총 134회 발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발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 4년 사이에 눈에 띄게 이제 발사 횟수가 증가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021년에 이제 31회에서 2024년에 134회로 증가를 했고, 내년에는 아마도 한 200회 가까운 발사 횟수를 기록할 걸로 전망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그림이 현재 주력 발사체인 팔콘 9의 세부 파트별 이제 스펙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스페이스X 팔콘 9의 재사용 발사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의 재사용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 글로벌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장이 아닌 게, 과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다 들여서 이 로켓 발사체를 만들면 한 번 임무를 수행하면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소모성 비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발사한 로켓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음 발사 때 또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발사 단가를 이제 혁신적으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이걸 계기로 이제 우주의 상업화가 좀 가속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전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지금 그 스페이스X 팔콘 9은 상업용 발사보다는 이 스타링크 구축에 더 많은 발사 횟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나 고객사용 발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 스타링크망 구축에 뭐 훨씬 더 많은 발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장표가 왜 이 스페이스X, 즉 스타링크가 이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표인데, 이 장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현재
현재 그 팔콘 9 소비자 이용 가격입니다. 가격을 두 차례 올려가지고 지금은 한 70 밀리언 달러 정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위성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위성을 팔콘 9을 이용해서 한 500km 궤도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스페이스X한테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는 팔콘 9 발사 한 번에 1,000억 원의 이제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 거죠. 반대로 이제 제조 원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팔콘 9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제조 비용이 한 62밀리언 정도 되고요. 이 팔콘 9은 재사용 발사체다 보니까 이 퍼스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1단 발사체 부분을 몇 번이고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회차 재발사 비용부터는 20밀리언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구조고요.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 이 스페이스X가 팔콘 9을 10번 발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번 발사에 이제 70밀리언 달러니까 10번이면 한 70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제조 원가는 여기 보이시는 거 다 합치시면 됩니다. 263밀리언 달러가 또 들 겁니다. 이제 이 차익이 정확하게 하나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X는 팔콘 9을 10번 쏴서 감가상비를 제외한 6천억 원 정도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는 혁신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사 서비스 부문에서 엄청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도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스타링크의 가장 최대 강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10번을 전부 다 상업용 발사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팔콘 9을 상업용 발사보다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저기도 위성망 구축에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발사 횟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벌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쉽이라고 하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은 끝났고 지금 궤도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첫 궤도 비행 테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에 5차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18일 날 이제 6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타쉽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타쉽은 이제 인류 최대 성능을 갖고 있는 로켓입니다. 팔콘 9 대비해서 탑재 용량도 7배 이상 큰 로켓이고요. 그리고 이제 팔콘 9이 부분 재사용인 반면에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차 재발사 비용이 훨씬 더 낮아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타쉽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상업화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내년쯤 되겠죠. 그러면 이 커진 탑재 용량만큼 한 번 발사에 벌어들이는 수익도 더 많아질 거고요. 대신에 완전 재사용 기술을 활용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한 1,000불 정도로 낮아졌고요. 아마 2, 3년 정도 뒤에는 한 100불 정도까지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발사 단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뭐 글로벌 인공위성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장표가 또 빠져 있는데,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총 42,000개의 저기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스타링크 그 초기 버전 위성입니다. 이렇게 그 플랫 패널 디자인으로 부피를 줄여서 다 뭐 많은 위성 적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 놨고요. 네, 현재는 이제 위성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1.0 버전을 거쳐 1.5 버전, 그리고 현재는 2.0 미니 버전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태고, 뭐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나 무게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 대역폭 같은 성능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발사 성과를 좀 같이 살펴보면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이 스타링크 위성은 총 7,000기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이 다이렉트 셀 기능을 탑재한 V2.0 미니 위성을 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위성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크기나 무게가 증가하겠죠. 탑재 용량은 동일한데 크기나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 번에 쏠 수 있는 위성 수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위성망 구축 속도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훨씬 더 자주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 위성망의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기도 위성 네트워크 구조인 거고요. 사용자 단말 유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가정용인 스탠다드 모델부터 그리고 이제 기업용인 하이 퍼포먼스, 플랫 하이 퍼포먼스 모델 정도까지 선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인업들이 계속 늘리더니만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1kg 정도 무게의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한 스타링크 미니라고 하는 단말기까지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서비스 영역도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이제 B2C, B2B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가 2020년 10월부터 북미 지역 대상으로 이제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했으니까 정확히 이제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이번 달 기준으로 스타링크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한 112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로밍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B2B 대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해상 서비스, 뭐 기내 인터넷까지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2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B2B는 워낙에 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250부터 5,000불, 뭐 한 2,000불에서 10,000불 정도까지 좀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B2C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가격이 좀 차등을 둬서 더 많은 이용자가 스타링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 지난 3년간의 좀 뭐 주요한 성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스타링크가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지 2년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알래스카 전체 가구가 26만 가구인데 이 중에 10% 이상이 이미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1월에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이제 태풍 피해 지역에서도 이 스타링크가 이제 투입이 돼서 피해 복구에 좀 적극적인 활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뭐 쉽게 접했던 사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러시아군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통신망을 이제 파괴시켰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통신에 이제 두절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랑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이 전쟁의 어떤 판도가 좀 바뀐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 스타링크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B2B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2022년 7월부터 이 스타링크 마리타임이라고 하는 해상용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바다에서 다 서비스가 가능한 커버리지를 구축을 했고요. 이용 가격은 이제 뭐 배마다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250불에서 5,000불 정도, 단말 가격은 한 2,600불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용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해상용 통신 대역폭이 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33년까지 대역폭이 한 13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에 위성 통신이 탑재된 선박수가 약 한 4만 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8.3% 성장을 해서 2033년이 되면 약 9만 척의 선박에 이 위성 통신을 이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내 인터넷 서비스도 좀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에어 투 그라운드라고 하는 3G 기반의 이 기내 인터넷을 써왔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고라고 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비행기 밑에 이런 지느러미처럼 같은 이제 그 장비를 탑재를 하고 지상의 3G 기지국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구현을 했던 건데, 속도가 이제 3Mbps니까 뭐 사실상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던 인터넷이었고요.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이 비아셋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속도는 보시면 이제 22mbps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비행기와 이 정지궤도 간의 거리가 35,000km다 보니까 이 레이턴시가 800ms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웹 서칭은 가능한데 뭐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수준이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기내 인터넷 서비스고요. 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할 경우에는 속도도 그렇지만 이 레이턴시가 이제 100ms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웹 서칭뿐만 아니라 뭐 스트리밍을 본다든지 뭐 실시간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좀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22년 10월에 이 스타링크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이제 기체당 월 12,500불에서 25,000불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요. 단말기 가격은 한 15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고나 비아셋의 서비스가 굉장히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2불 정도의 가격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는데 스타링크는 비슷한 가격에서도 350mbps 정도 속도를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하와이안 에어라인 정도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달에 카타르 항공이 보잉 777 항공기에 이제 스타링크를 탑재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카타르 항공 보잉 777 기종 모든 기종에 이 스타링크를 탑재를 해서 승객들에게 이제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 각 항공 전 세계 항공사 중에 한 2,500대 정도 항공기가 이 스타링크 에비에이션에 지금 가입을 한 상태이고요. 이 글로벌 상업용 항공기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8.5%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작년 기준으로 그 상업용 항공기 중에 기내 인터넷이 탑재된 항공기가 한 11,0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에어투그라운드나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항공기들이고요. 2033년이 되면 약 22,000대 정도의 항공기가 인터넷과 연결이 될 텐데, 이때는 대부분 다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죠. 다이렉트 투 셀은 단말과 위성 간의 직접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이제 애플이 구현하고 있는 아이폰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나 비아셋의 3GPP NTN 표준 기반의 서비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위성에 그 LTE 기지국 모뎀을 탑재를 해서 지구의 커버리지를 구현을 하고 이걸 통해 단말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이제 허가받은 건 7,500대 2세대 위성을 구축을 해서 이 다이렉트 셀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론적인 속도는 다운링크 최대 한 18.3mbps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 다이렉트 셀 테스트 결과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삼성 핸드폰으로 최대 17.2mbps 정도 속도를 냈었고요. 그리고 뭐 패킬러스나 지터 같은 이제 네트워크 품질을 입증하는 지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값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타링크는 지상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셀을 서비스하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 그 해당 국가의 MNO 사업자들과 협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 초에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아마 할 텐데, 그때는 이제 SK텔레콤이나 KT 같은 MNO 사업자들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이 다이렉트 셀을 텍스트 메시지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성 통화나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내후년 2026년부터는 이제 IoT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의 D2C와 IoT가 좀 연계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존 디어의 사례죠. 이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1837년에 설립된 이제 농기계 분야의 글로벌 압도적 1위 사업자고요. 워낙에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농슬라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 회사가 올해 1월에 그 위성통신 사업자 선정을 했었거든요. 뭐 당연하게 이제 스타링크가 최종 사업자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이 연계된 농기계가 작년에 한 60만 대 정도 되는데 2026년까지 150만 대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밭 하나가 작은 이제 소도시만 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이제 사람이 트랙터를 몰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또 사람은 휴식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이 농작물 트랙터 위에 위성 수지 단말기를 단 다음에 AI를 적용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존 디어도 모든 트랙터에다가 이제 이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링크 가입자 현황을 좀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유료 가입자 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가입자 수보다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유료 가입자 순증 추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 유료 가입자 순증이 2021년 한 해 동안 19만 명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81만 명,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130만 명 증가했고 올해는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170만 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니라 이제 가입자 순중에도 지금 가속이 붙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입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뭐 장표가 하나 빠져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스페이스X나 이 스타링크에 대한 소개는 끝났는데 맨 앞장에 제 자료의 그 제목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최근 자료의 제목이 이제 더 일론 이펙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대한 소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거든요. 이 중에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통신과 연계된 부분을 좀 발췌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우주 비행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우주 비행사 한 명 육성하는데 뭐 5년에서 길게는 한 6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비용도 막대하게 들고요. 이렇게 이제 숙련을 시켜놓고 미션에 투입을 하면 사실 이제 또 바로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하진 않죠. 뭐 심한 경우엔 미션 한 번 수행하고 또 은퇴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우주 비행사를 육성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구조인데 결국에 이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에 투입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로봇이 획득한 데이터, 경험치 같은 것도 바로 이제 전달을 해서 데이터로 축적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우주 임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는 이제 로봇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평가가 있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릎이나 손가락 같은 관절 기술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교한 수작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로봇이 향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사도요 최근에 그 AI를 이제 로봇에 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나사가 AI를 적용한 사례였었고요. 이 탐사선이 혼자서 이제 자율 의지를 가지고 암석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전송까지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주 탐사에 있어서는 통신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율 의지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하기보다는 이제 AI가 적용된 로봇이 더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어느 사례에 따르면 화성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로봇을 보내는데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용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나사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 때문인데 그 지난주에 발간된 나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그 스타링크 네트워크 개념을 좀 변형한 그 마스링크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마스링크라는 게 이제 1.5 AU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 사이 동안 이 3메가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끊김없이 이제 유지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이걸 제안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차세대 네트워크로 지금 스타링크를 보고 있지만 이 스타링크가 이 지구에 한정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 행성과 행성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데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통신 부분의 베스트 어널리스트답게 되게 현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중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적외도 위성통신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각을 하면서 상업적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황은 스페이스X가 뭐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전략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좀 이 산업 쪽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지상 시스템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생각보다 꽤나 괜찮거든요. 특히나 위성도 가성비 있게 잘 만드는 편이고 뭐 이 신호를 받아주는 지상국 안테나 분야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편인데 사실 이제 발사체 분야가 굉장히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는 이 저궤도 위성 같은 이 위성 통신 사업으로 뭔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발사체 부분에서의 좀 비약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청중 중에서 예, 저기 마이크 전달. 예, 강연 잘 들었고요. 그 스타링크가 뭐 내년에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들어왔을 때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에 인터넷망이 잘 구축돼 있고 뭐 어딜 가도 뭐 산을 가든 뭐 바다를 가든 전부 다 인터넷이 터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의 이제 MNO 사업자들의 파일을 뺏어갈 가능성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 같은 인터넷 강국에도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이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이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마이크 전달. 그,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은 정지궤도 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만을 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갖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스페이스 X 같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좀 진행하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R&D 방향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좀 생각하는지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이제 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는 이 스타링크가 조금 압도적이긴 한데 그 뒤를 좀 바짝 뒤쫓고 있는 원앱이라는 사업자, 이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ITU 승인도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 좀 버거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력이 조금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빠르게 뒤따라가야 되는 분야는 이제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한다라기보다는 이들과 이제 협력을 빠르게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성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지상국이나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사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 혹시 눈여겨 보시는 기업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목을 추천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부품을 잘 만드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제 뭐 하나그룹이 당연히 제일 잘 만들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부품단으로 접근했을 때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우주 쪽을 담당을 하긴 하지만 또 방산이랑은 또 약간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